6월 12일 세상에서 가장 큰 돈이 한꺼번에 움직입니다. 112조 원이에요. 이게 얼마냐면요. 우리나라 국민 한 명이 평생 내는 세금을 다 모아도 이 돈의 절반도 안 돼요. 그 돈이 단 하루에 한 회사로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회사 이름은 스페이스X입니다. 로켓 쏘는 회사 맞아요. 근데요, 저도 처음엔 이게 그냥 큰 숫자인 줄 알았어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완전히 달랐거든요. 여기서 소름 돋는 게 있어요. 이 상장, 여러분의 연금이랑 이미 연결되어 있을 수 있거든요. 지금부터 그 구조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질문으로 가볼게요. 스페이스X가 도대체 어떤 회사이길래 기업 가치가 3천조 원에 육박하는 걸까요? 사람들은 로켓 회사라고 알고 있어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로켓 쏘는 회사 맞거든요. 근데요, 이거 절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정작 이 회사를 이 회사답게 만드는 건 다른 데 있어요. 저도 처음엔 이게 그냥 큰 숫자인 줄 알았어요. 뚜껑을 열고 나서야 구조가 보이더라고요. 이 회사의 진짜 심장은 스타링크라는 위성 인터넷 서비스거든요. 하늘에 위성 수천 개를 깔아놓고 전 세계에 인터넷을 파는 사업이에요. 지금 155개국에서 9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매달 요금을 내고 쓰고 있어요. 지난해 이 사업 하나에서만 우리 돈으로 15조 원이 넘는 돈이 들어왔거든요. 물건 100원어치 팔면 63원이 순수하게 남는 구조예요. 대한민국 이동통신사 세 곳을 전부 합쳐도 이 마진이 안 나와요. 거의 돈을 찍어내는 수준이거든요. 마치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월세를 받듯이 위성을 띄워놓고 매달 요금이 꼬박꼬박 들어오는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스타링크는 이 회사의 심장인 거예요. 심장이 뛰는 한 나머지 두 사업이 살 수 있는 구조예요. 그렇다면 이 돈이 어디로 갔느냐? 로켓 개발비로 갔고 인공지능 투자로 갔어요. 지난해 인공지능 부문에만 쏟아부은 돈이 우리 돈으로 20조 원이에요. 인공지능 업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쓰는 두 회사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로켓 회사가 인공지능에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돼요. 구조를 보면 이유가 보이거든요. 뉴스에서는 스페이스X가 인공지능에 투자를 확대했다, 이렇게만 말하거든요. 근데 진짜 얘기는 따로 있어요. 이 구조를 알아야 이 상장이 왜 역대급인지가 완전히 다르게 보여요. 스타링크가 번 돈은 로켓 개발비로 들어가요. 로켓이 좋아지면 위성을 더 많이, 더 싸게 쏠 수 있어요. 위성이 늘어나면 스타링크가 더 커지고요. 스타링크가 커지면 인공지능에 투자하고 인공지능이 돈을 벌기 시작하면 그 돈으로 우주의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는 거예요. 스타링크가 로켓을 먹이고 로켓이 스타링크를 키우고 스타링크가 인공지능을 먹이는 거죠. 로켓은 수단이에요. 인공지능이 엔진이에요. 우주가 목적지예요. 이 순환 고리 하나를 이해하시면 왜 이 회사 기업 가치가 3천조 원이 되는지 자연스럽게 납득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상장으로 끌어모으는 112조 원은 어디에 쓰이느냐? 스타링크 위성 대량 발사, 로켓 양산 체제 구축, 우주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착공, 달기지 건설, 화성 무인 탐사선 발사까지예요. 이걸 전부 하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계획이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냉정하게 봐야 할 게 있어요. 112조 원이 크긴 크지만 위성 100만 개짜리 우주 데이터 센터 하나 짓는 데만 수조 달러가 든다는 분석이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마라톤으로 치면 출발선에서 첫 발을 뗀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상장을 두고 2조 달러짜리 회사인데 아직 증명해야 할 게 산더미인 스타트업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거예요. 아름다운 그림인데 그 그림에 구멍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판에 직접 들어갈 수 있을까요? 자식한테 스페이스X 주식 살 수 있어? 라고 물어봤다가 아버지, 개인은 거의 불가능해요 라는 대답이 돌아올 수 있어요. 실제로 그렇거든요. 근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어요. 이게 저는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미국 주식 상장은 구조 자체가 달라요. 대형 기관 투자자에게 먼저 물량을 배정하는 방식이거든요. 국민연금 같은 큰 기관들이 줄을 서 있고 그 다음에 해외 대형 펀드들이 있고 그 뒤에 소액 개인 투자자 자리가 남는 구조예요. 우리나라 미래에셋증권이 약 50억 달러 규모의 물량 확보를 추진하고 있어요. 이 중 일부를 국내 투자자에게 돌리겠다고 나섰는데요. 금융당국이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에요. 해외 상장 예정 기업의 공모주를 국내 일반 투자자에게 직접 배정한 전례가 없어서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거든요. 최소 참여 금액이 약 15억 원으로 알려져 있어서 소액 개인 투자자의 직접 청약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억울한 느낌 드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이 대목을 보면서 참 씁쓸하더라고요.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전 세계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이 벽 앞에 서 있거든요. 2019년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회사가 역대 최대 공모 기록을 세웠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개인들에게 돌아간 물량은 극히 일부였거든요. 그때도 이번에도 이 구조는 바뀌지 않아요. 이게 핵심이에요. 직접 문이 닫혀 있다면 다른 문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른 문이 어디 있는지가 진짜 이야기거든요. 여기서 이중반전이 나와요.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 이미 이 판에서 돈을 받고 있는 한국 회사들이 있거든요.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면 보이는 게 있어요.
스페이스X가 로켓을 만들고 위성을 쏘아 올리려면 아주 특수한 부품이 필요해요. 섭씨 1000도가 넘는 환경에서도 녹지 않는 특수 합금이 있어야 하고요. 위성끼리 서로 신호를 주고받는 통신 장비도 있어야 해요. 우주 방사선을 버티는 정밀 전자 부품도 필요하고요. 이 세 가지가 없으면 로켓 엔진을 못 만들어요. 엔진을 못 만들면 스타쉽이 못 날아요. 스타쉽이 못 날면 마스터 플랜 전체가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들이야말로 이 상장의 진짜 수혜자예요. 뉴스에서 잘 안 다루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 있거든요. 제가 보기엔 이게 핵심이에요. 스피어라는 코스닥 상장 회사예요. 이 회사가 지난해 스페이스X와 10년짜리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어요. 계약 금액이 1조 5,440억 원입니다. 이 회사의 기존 연 매출이 26억 원이었거든요. 월급 200만 원 받던 분이 갑자기 연봉 6억짜리 계약서를 받은 것과 같아요. 올해 확정 납품액만 774억 원이에요. 하루아침에 스페이스X의 핵심 납품사가 된 거예요. 이 작은 회사가 왜 선택됐느냐? 섭씨 1000도가 넘는 환경에서도 녹지 않는 니켈 초합금을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스페이스X가 10년짜리 계약서를 내민 거예요. HVM이라는 회사도 있어요. 2022년부터 스페이스XO 고순도 니켈과 티타늄 합금을 납품해오고 있는 회사거든요. 이 소재를 만들려면 진공용해라는 특수 설비가 필요한데 이게 공장 하나 짓는다고 바로 따라 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에요. 수십 년의 노하우가 필요한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대체가 안 되는 거예요. 스페이스X 입장에서도 이 회사가 없으면 곤란한 거예요. 미래에셋그룹은 2022년부터 스페이스X와 관련 회사들에 약 4천억 원을 투자했어요. 그때 스페이스X 기업 가치가 지금보다 훨씬 낮았거든요. 상장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이 투자금이 수배로 불어날 수 있어요. 단순 계산으로는 투자금이 5배 가까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실제로 미래의 셋증권 주가는 상장 소식이 구체화되면서 이미 크게 올랐거든요. 상장 발표 직후 6만 원대에서 7만 원 선으로 뛰었어요. 아직 상장도 안 됐는데 기대감만으로 이 정도가 움직인 거예요. 패턴이 보이시죠? 스페이스X가 상장 자금 112조 원을 확보하면 그 돈으로 위성을 더 쏘고 로켓을 더 만들어요. 위성을 더 쏘려면 특수 합금이 더 필요해요. 스피어한테 주문이 더 가는 거예요. 위성이 늘어나면 통신 부품이 더 필요하고요. 가입자가 늘어나면 수신 안테나가 더 필요해요. 상장 자금이 공급망을 타고 흘러내려오면서 부품 회사들의 매출을 키우는 구조예요. 직접 주식을 못 사도 그 돈이 흘러가는 길목에 이미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수익과 손실을 가르는 결정적 차이예요. 스페이스X를 직접 사지 못해도 그 돈이 흘러가는 길목에 서 있는 것과 아무것도 모른 채 있는 것과는 분명히 달라요. 직접 청약이 막혀 있다면 공급망 안에 있는 국내 기업들을 살펴보는 방법이 있어요. 미래의 셋증권처럼 지분을 보유한 회사들의 움직임을 지켜보는 방법도 있고요. 상장 이후 스페이스X를 편입할 예정인 우주 관련 상장 지수 펀드를 미리 살펴보는 방법도 있어요. 문이 하나 닫혀 있다고 다른 문까지 닫혀 있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접근하시겠어요? 자, 이걸 이해했으면 이제 눈이 달라져야 해요. 저도 처음엔 이게 그냥 먼 나라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구조를 들여다보니까 달라 보이더라고요. 이게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스페이스X 이야기를 하다 보면 꼭 나오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이 회사는 왜 하필 지금 상장하냐는 거예요. 사실 머스크는 오랫동안 상장을 미뤄왔거든요. 테슬라가 상장한 이후로 주주들한테 시달리는 걸 직접 겪었으니까요. 주가가 오르면 팔라는 압박, 내리면 경영 책임 추궁, 분기마다 실적 발표에 치이는 구조요. 그런데 왜 지금 상장을 결정했을까요? 답은 돈이에요. 750억 달러, 우리 돈 112조 원을 한꺼번에 끌어모을 수 있는 방법이 상장밖에 없거든요. 위성 100만 개를 우주에 올리고 우주에 데이터 센터를 짓고 화성에 사람을 보내려면 그 돈이 필요한 거예요. 회사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규모인 거죠. 그러면 이 상장 성공할까요? 주관사 라인업을 보면 힌트가 보여요.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JP모건, 시티그룹,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월가에서 네로라 하는 투자은행 5곳이 앞줄에 서 있어요. 이 5곳이 동시에 움직인다는 건 이미 열차가 출발했다는 뜻이에요. 이 은행들이 체면을 걸고 나선 거거든요. 로드쇼는 6월 4일에 시작돼요. 투자자들 앞에서 회사를 직접 설명하는 자리예요. 그 반응을 보고 6월 11일에 공모가를 확정하고 6월 12일에 나스닥에 올라오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드려야 할 게 있어요. 이번 상장에서 머스크가 개인 투자자에게 공모 물량의 최대 30%를 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보통 대형 기업 공개에서 개인 배정 물량이 5%에서 10% 수준인데 30%는 역대급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개인 투자자가 주주가 되면 주가가 흔들릴 때 팔지 않고
오히려 더 사는 경향이 있거든요. 테슬라 때 이 전략이 먹혔어요. 팬덤을 주주로 바꾸는 전략인 거예요. 충성도 높은 주주 기반을 상장 첫날부터 확보하겠다는 계산이에요. 다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에게 이 물량이 실제로 오느냐는 아직 미지수예요. 투자자 모집 절차는 한국을 포함해서 미국, 영국, 독일, 호주, 일본 등 10개 나라에서 동시에 진행할 전망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주관사로 참여하고 있어요. 미래에셋증권은 2022년부터 스페이스X 관련 회사들에 꾸준히 투자해온 덕분에 이번 주관사 자리를 얻었거든요. 그 인연이 이번 상장에서 국내 투자자들에게 어떤 형태로든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대목이에요. 2000년에 아마존이 상장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인터넷으로 책 파는 회사라고 했어요. 책 파는 회사에 왜 투자해? 라고 비웃었거든요. 그때 그 사람들이 아마존을 샀다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아마존이 뭐 하는 회사인지는 다들 아시잖아요. 전 세계 인터넷의 상당 부분을 혼자 돌리는 클라우드 회사가 됐어요. 스페이스X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건지 아니면 너무 부풀려진 기대인지 그 판단은 결국 여러분의 몫이에요. 시나리오는 두 갈래예요. 6월 12일 상장이 순조롭게 마무리되면 공급망 기업들의 수주 물량이 늘어나고 국내 투자 기관들의 수익이 실적에 반영되기 시작해요. 스피어의 연간 납품액이 지금보다 더 늘어날 수 있고 미래의 셋그룹의 투자 수익이 재무제표에 찍히기 시작해요. 반면 기술적 문제가 터지거나 글로벌 증시가 흔들리면 일정이 뒤로 밀릴 수 있어요. 2조 달러짜리 꿈이 종이 위에 숫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느 쪽이든 미리 알고 있는 사람이 흔들리지 않아요. 역사를 보면 한 가지가 반복돼요. 세상이 바뀌는 순간을 알아본 사람과 몰랐던 사람의 결과가 달랐다는 거예요. 1990년대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 이게 뭐냐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이게 세상을 바꾸겠구나 라고 알아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 우주 경제가 그 기점에 서 있는 건지 모른다는 거예요. 공포가 클 때 구조를 아는 사람이 살아남거든요. 지금 이 이야기를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 그 차이가 나중에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는 아직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아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더 넓다는 것만큼은 분명해요. 주변에 이 소식 아직 모르는 분이 한 분쯤 계시면 영상 링크 하나 보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